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유아 발달 2주차입니다. 1주차 어떠셨어요? 수강하는데 힘드시지는 않으셨죠? 힘들면 언제든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 주십시오. 학교 방침은 온라인 수업을 8주차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까지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르셔야 되고요. 매번 온라인 영상을 들으시면 5문제를 푸는 거 잊지 마세요. 한 번 더 우리 평가 내용 및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중간고사 있고 기말고사 있고 중간고사는 인터넷으로 봅니다. 여러분 출석을 위한 5문제 풀듯이 그렇게 10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고서는 영유아 발달과 관련한 논문을 읽고 요약하는 거예요. 논문은 어떻게 검색하는지 제가 안내해 드릴 거고요. 어떻게 요약하는지도 안내해 드릴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토론 제출 10%는 학습과 관련 논의 발표 정리해서 6주차에 제출하는데요. 중간고사 전에 내가 중간고사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중간고사 전까지 배운 거 요약해서 간단하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제가 점수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업 참여도 출석 10%인데요. 적어도 온라인 그 5문제 푸는 것을 3번 이상 하게 되면 과락인 거예요.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성적을 드릴 수가 없고 재수강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영상을 듣고 5문제 푸는 거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2주차 발달 이론은요. 생물학적인 관점, 정신분석 관점, 학습이론적 관점, 인지론적 관점, 생태학적 관점 이렇게 5개 볼 텐데요. 발달 이론의 이 5가지 범주로 더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5가지 이론은 영아 발달, 유아 발달, 영유아 발달, 아동 발달,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계속 배우셨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아이들의 발달을 알아야 지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를 위한 그런 관점이에요. 첫 번째 봅시다. 생물학적인 관점인데요. 생물학 관점의 대표적인 학자가 게젤이에요. 게젤이라는 학자고 게젤은 성숙이론, 내가 갖고 있는 그 유전인자에 따라 성장함에 따라 발달한다라는 입장이죠. 환경의 어떤 적용보다도 유전인자에 따라서 그 유전자에 따라서 발달한다. 그래서 게젤은 어떤 면에서 지금의 IQ 테스트, 발달 진단 테스트 이런 것들을 만들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만큼에는 이걸 발달하고 이만큼에는 이걸 발달하고 이만큼에는 이걸 발달하니까 표준이라는 것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몇 프로 범주 안의 아이들은 이 정도의 정상 분포를 갖는다. 그리고 이거보다 밑은 지연이겠죠. 지연이거나 장애. 그 이상은 그 보통의 범위를 넘은 것은 우리는 뭐 영재라고도 하고 천재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범주 대부분 1000명 안에 몇 프로는 이 정도의 범주를 갖고 몇 퍼센트는 이 정도의 범주를 갖고 이런 어떤 표준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발달 예정론자 입장에서는 표준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정상 범주에 속한다 또는 지연이다 또는 그 이상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성장 모형이라는 거예요. 학습 준비도 개념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아이들은 발달이 돼야 학습이 되니까 학습 준비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두 번째로 동물행동학 이론에서 보면 로렌츠의 각인 이론인데 각인된다, 새겨진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오리예요. 오리가 처음으로 부화했을 때 처음으로 본 그 움직이는 대상을 엄마라고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대상이. 그래서 로렌츠가 부화하려고 했던 오리 앞에 있으면
그 부화하고 나서 로렌츠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각인.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그 각인된 이후에 아무리 자기 엄마를 진짜 알라는 오리 엄마를 보여줘도 오리 엄마는 안 따라다니고 로렌츠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너 엄마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로렌츠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근데 인간에게는 민감기라고 얘기를 하죠. 민감기가 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가르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변화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민감기죠.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울비의 애착 이론, 보울비. 예, 각인 형성을 인간, 동물은 각인이라고 표현하고 인간에게는 애착, 그것도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죠. 새겨져 있는 거. 근데 그거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새겨지는 거죠. 새겨지는 것. 유대감.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애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애착 행동 체계, 양육 행동 체계, 호혜적 애착 이렇게 발달해 간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애착에 관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EBS 아기 성장 보고서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애착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LMS에도 이 영상 주소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한 번은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자, 애착이란 생후 1년 사이에 아기와 양육자 간에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감을 말해요. 정서적 유대감이 애착이다. 이런 애착은 어떻게 생기냐면 아기는 엄마로부터 받은 보호, 사랑, 접촉을 통해 세상이 근본적으로 좋으며 세상이 자신을 환영한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이때 맺어지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생기느냐? 엄마로부터 보호받고 사랑받고 접촉받을 때 그때 생긴다. 일단 이걸 애착을 지지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할로우 실험이에요. 해리 할로우 실험. 아기 원숭이에게 하나는 철로 됐는데 우유가 달려있고 하나는 철에다가 수건을 감쌌어요. 부드러운 수건을 감쌌어요. 그리고 이 아기 원숭이에게 이 두 대상을 보여준 거예요. 얘가 어디로 가는지. 처음에는 탐색하느라고 철로도 가고 천으로도 갔다가 결국은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천에 붙어 있는 거예요. 천에 붙어 있다가 너무 배고프면 어떤 몸이 이렇게 입만 가는 거죠. 몸은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은 누구에게 애착을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는 이 실험이 없었을 때는 먹이 주는 사람한테 애착이 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먹이를 주는 사람의 어른은 특히 먹는 것을 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엄마니까 엄마한테 당연히 애착이 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린 시기에는 엄마한테 더 많이 애착을 하죠. 왜냐하면 다 돌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접촉의 중요성, 먹을 것보다 더 우선한 접촉의 중요성을 밝힌 거죠. 그래서 먹이를 주는 철 원숭이와 먹이를 주지 않는 부드러운 원숭이, 부드러운 천 원숭이, 원숭이는 어디에 더 많이 가 있더라? 부드러운 천 원숭이에 가 있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배가 고프면 몸의 절반은 이쪽에 있다가 배가 고프니까 잠깐 입만 가서 먹고 다시 되돌아오더라. 그래서 접촉은 애착 형성의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다. 그리고 스피치 박사의 연구는 고아원에서의 연구예요. 엄마를 잃고 4개월 이상 시설기관에서 자란 아이들의 연구인데요. 특히 지속적으로 돌봄이 없으니까 음식, 위생 이런 것들은 아주 잘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15개월 된 아이도
3개월 정도 수준밖에 안 된 아이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성장하지 못하고 9개월 아기가 또 이상한 행동을 막 이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도 부모의 접촉이 이렇게 필요하다. 부모의 접촉, 눈 마주치고 이렇게 피부 접촉이 없으면 아이는 건강하게 못 큰다.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이렇게 안아주고 그 사랑의 메시지겠죠. 먹을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그래서 먹는 것보다도 부모의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또는 애착의 중요성을 강조한 해리 할로우의 그 실험을 또 뒷받침하고 애착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연구입니다. 스피치 박사의 연구도. 그리고 이런 애착은 그러면 어떻게 보여지는지, 안정애착인지 불안정애착인지 애착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에인스워스라는 낯선 상황 실험, 에인스워스 박사가 낯선 상황 실험을 고안했어요. 12개월에서 18개월 된 영아와 엄마 사이의 애착관계를 측정한 건데요. 낯선 환경에 12개월에서 18개월 된 아이를 놔둔 거야. 낯선 환경에. 그래서 엄마가 잠시 아이랑 돌보고 있다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요. 엄마 자리에 앉으면 엄마가 아이 몰래 자연스럽게 아이가 몰래 나가. 아이 몰래 나가면 아이는 낯선 상황인데 새로운 사람이 있어. 이럴 때 아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그리고 다시 엄마가 돌아왔을 때 그 낯선 환경에 낯선 사람과 아이가 혼자 있는 이 공간에 다시 엄마가 들어왔을 때 엄마랑 어떤 관계,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애착의 질을 애착 크게는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그 불안정애착을 또 회피애착, 저항애착, 혼란애착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애착에 대해서 앨런 교수님은 안정애착이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확신을 갖는 거야. 어떤 확신을 갖는 거냐면 내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엄마가 와서 도와줄 거야. 양육자가 와서 도와줄 거야. 내가 어떤 신호를 보내면 내 이 신호에 대해서 잘 해석해주고 도와줄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애착이에요. 애착.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기느냐? 아이가 반응을 보일 때 그 반응에 적절하게 호응해 줄 때 생기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신뢰라고 하죠. 신뢰. 처음에 그런 신뢰가 쌓여야 다른 사람의 신호에 대해서 읽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보이는 그 신호를 나를 해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해치려고 한 거는 아닌데 그런 경험을 받아보지 못하면 내가 안전의 기지가 없으면 다른 사람은 도우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질 않아. 나는 그런 걸 받아보질 않아서. 그래서 첫 번째가 그거다.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애착의 질. 내가 특히 사춘기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웠을 때, 그건 특히 어렸을 때를 말하는 거죠. 어렸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적절하게 그런 내 힘들과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 누군가가 있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누군가의 도움이 도움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런 적절한 경험을 받아보지 못했을 때는 더 방어적이고 거부적이고 힘든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기의 애착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신뢰라는 거. 그때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힘들죠. 그러나 또 의미 있는 타인을 만나서 의미 있는 타인이 뭐 남자친구가 됐건 여자친구가 됐건 또는 애인이 됐건 또는 그 더 넘어서 배우자가 됐건 내가 그 신뢰가 꽉 차져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근본적인 안전기지가 또 무너지게 되면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우려가 많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걱정이 많고 우려가 많고 의욕이 없는 건 자기 안전기지가 무너져서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를 보충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를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그 사람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는 그런 관계도 이 시기에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착이 중요하다. 그러면 불안정 애착. 이런 불안정 애착은 제가 세 가지로 말했잖아요. 회피나 저항이나 혼란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회피형 애착은 그 낯선 환경에 나의 어려운 환경인 거지. 지금 여기서는 되게 엄마가 나갔으니까 믿음직한 엄마가 나갔고 지금 낯선 사람과 낯선 환경에 있는데 엄마가 대신 돌아왔어. 그럼 안정 애착아는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한테 달겨들어서 엄마 왜 지금 왔어? 나 힘들었어. 어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엄마한테 그런 걸 받아보지 않은 아이들은 엄마를 일부러 회피하는 거예요. 엄마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달려가야 되는데 엄마를 회피하는 거죠. 엄마가 아기 욕구에 지속적으로 반응하지 못한 양육 때문에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왔을 때 엄마를 보고도 무시하고 회피하고 그리고 또한 거절당한 기억 때문에 자신을 안아주고 진정시켜줄 거라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감정을 위로받은 적이 없어서 자기 표현을 억제하고 혼자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하지를 못하고 내가 내 고민을 이야기해도 그 고민이 공유가 안 되는 거죠. 혼자 조절하지 못하고. 그래서 당연히 또래 집단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노는 경우가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이게 안 되니까 그냥 혼자 놀이가 좋은 거예요. 혼자 말하고 혼자 하는 게. 왜? 불편한 거라 공유가 안 돼서. 그런 것을 우리는 회피 애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항형 애착. 엄마가 자리를 비우자 심하게 불안해하고 내 애착 대상이 없어지니까 심하게 불안해하고 엄마가 돌아오자 처음에는 다가서서 안기는 듯 하지만 화를 내요. 다가서서 말하는 듯 하지만 더 화를 내. 화를 내고 미련하고 왜 내만 모르는 거야 알잖아. 이렇게 때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울면 어떨 때는 반응하고 어떨 때는 무시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양육 때문에 아이는 엄마가 안전의 기지도 되지도 않고 언제는 들어주고 언제는 안 들어주고 이런 것 때문에 과장된 애정 행동을 보이는 거죠. 과장되게 친절하다든지 과장되게 힘들어한다든지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어서 분노를 과장하게 표현하고 또래 관계에서도 쉽게 화를 내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거죠. 나는 놀이로 다가갔는데 싸움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인 거죠. 저항형 애착. 그리고 가장 힘든 거 혼란형 애착인 거죠. 혼란 애착. 엄마가 돌아오자 엄마를 찾았지만 엄마에게 선뜻 안기지도 못하고 몸을 돌리고 울면서도 엄마에게 뒷걸음질 치거나 팔다리를 뻗은 채 바닥에 꼼짝없이 엎드려져 있는 반응. 이제 엄마가 나가서 울어서 대부분은 그래도 엄마가 돌아오면 회피를 하든 어쨌든 안정이 취해지는데 혼란 애착 아이들은 더더욱 안정이 안 되는 거죠. 예. 엄마가 돌아오면 여러 가지 혼란되고 모순된 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 안아주면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활기 없고 우울한 표정을 짓고 엄마가 위로의 대상인지 혼란의 대상인지 알 수 없는 거. 예, 제일 위험한 그 애착 유형인 거죠. 그래서 또래 관계에 있어서 적대적이고 전반적으로 사회성이 떨어질 수 있고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스트레스나 우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더 많이 이제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즉 초기에 형성된 애착은 이후 내가 청소년기 성인이 되었을 때도 대인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 민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영유아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초기 관계가 이후에 인간관계의 원형이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애착 이론이. 그래서 보살핌의 질이 아기 두뇌 발달에 또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예요. 그 애착이 형성될 뿐만이 아니라 애착이
안정애착이 형성되는 그런 양육 환경은 보살핌이 질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게 보살핌이 질이 높으면 두뇌 발달도 좋다라는 건데요. 우리 몸은 위협이나 두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 몸과 두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코티솔 호르몬이 발생되는데, 코티솔 호르몬을 준비시키고 발생되는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자주 발생이 되면 뇌에 백색질을 감소시킨다. 뇌가 줄어드는 거예요. 뇌가 더 건강하게 커야 되는데 백색질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아기의 뇌 발달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불안애착, 회피애착, 혼란애착은 그래서 뇌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7살 된 루마니아 고아원의 아이의 뇌를 본 거예요. 일반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 7살의 아이와 그 고아원에 그냥 먹는 것만 충족시켜주는 환경인 거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의 뇌 발달을 봤더니 해마 상윤기, 해마는 기억을 관장하는 그런 뇌 부위 중에 하나고요. 아그마달라는 감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여기 드린 것처럼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데 왜 기억을 해내는 거잖아. 근데 기억 부분에 더 많이 해마와 아그마달라는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아그마달라를 편도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편도체. 그래서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와 감정을 관장하는 그 부위가 활성화 정도가 굉장히 낮더라. 근데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위험한 환경에서도 내가 해낼 수 있어, 잘 될 거야 하고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덜 불안한 거지. 덜 불안하고 같은 스트레스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불안해하고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것은 내 안에 안전기지가 무너졌을 때, 내 안에 안전기지가 무너졌을 때 스트레스의 완충작용이 없으니까 아까 그 해마, 상윤기, 해마 그리고 편도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발달이 잘 안 돼 있더라. 뇌를 보니까 그러하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질 좋은 보살핌이 뇌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와 애착관계가 아기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사회관계 영향은 어떠한가? 우리 애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땠어요? 사회관계의 밑거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먼저 8명의 아이를 그냥 무작위로 뽑았어. 무작위로 선택해서 부모와 애착관계를 조사를 했더니 초등학교 한 20명, 25명 있잖아요. 그 중에 그냥 무작위로 8명을 뽑은 거야. 8명을 뽑아서 부모와 애착관계를 조사를 했더니 5명은 안정애착으로 나왔고 3명은 불안정애착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8명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생일 때 이 8명 중에서 3명을 초대해야 돼. 너는 누구를 데려올 거야? 라고 질문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불안정 애착 3명에 대해서는 아무도 초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사회관계가 안 된 거지. 안정 애착 아들은 초대를 받았는데 3명의 얘 3명 불안정 애착이다 라고 말하지 않은 거지. 그냥 뽑은 거야. 무작위로 뽑았는데 5명은 안정 애착, 3명은 불안정 애착이었는데 너 친구들 어떤 친구 생일날 초대할 거야? 라고 했더니 이 3명은 초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지. 그래서 안정애착아들은 다른 사람들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또래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그러니까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애착의 질은 또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줄까요? 결론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애착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 성적과 애착과의 관계에서
안정애착 아동이 전반적으로 학업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안정애착 학생들은 호기심이 많고 탐색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고 학교에서 자신감이 있고 선생님과 잘 지내고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연스럽게 학업 성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또 엘렌 교수님은 이러한 것들은 간접적인 영향이지만 경험상 안정애착아가 학교 성적이 좋다는 것은 사실이다. 자기는 이렇게 실험해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봤을 때 안정애착아들이 대부분 성적이 좋더라. 그러나 특히 더 리더십, 아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은 보다 직접적인 안정애착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실험을 했는데 리더십에 있어서도 안정애착아들이 리더십이 높더라. 그래서 안정애착아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지?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정한 애착아는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 한다는 거죠. 청소년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과도 그 사실을 인식하고 그에게 지도력과 리더십을 기대하게 되죠. 청소년기에도 보면 안정애착아들은 자꾸 나 할 수 있어. 내가 이 문제 풀 거야. 이래서 문제를 풀어가는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을 따른다라는 거죠. 청소년이 되면서도. 그래서 스스로 문제 해결과 타협에 대해 자신감을 이제 표현하니까 또 더 리더십이 생기는 거고, 즉 안정애착이 리더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 핵심은 안정애착아는 문제에 닥쳤을 때 이거 못 풀어 이런 거보다도 이거 어떻게 풀까 이렇게 다가간다라는 거죠. 문제 자체에. 자,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어떤 과목을 받아들일 때, 어떤 과제를 받아들일 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어? 이런 생활 태도가 안정, 불안정을 떠나서 그 안정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를 받아들일 때 이거 어떻게 풀어? 라는 고민보다도, 이거 어떻게 풀지? 어떻게 하면 이거 답을 찾을 수 있지? 라는 모색으로 간다는 거지. 자포자기가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60에서 70%의 정도가 안정애착을 형성한다고 해요. 그냥 보편적으로 반 안에서도 보면, 우리 집단 안에서도 보면 60에서 70 정도는 안정애착이지만 40에서 30은 불안정애착일 가능성이 높다. 통계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정애착을 형성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안정애착을 형성한 경우를 보면 아이가 겉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엄마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지. 그리고 아기의 욕구를 금방 알아채고 즉각적으로 반응해 준다는 거. 그리고 아기가 울거나 배고프거나 기저귀가 젖었을 때 바로 알아듣고 반응하면 아이는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분일 때 누가 와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주는구나. 아이 기분 좋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지. 내 욕구를 들어준다. 그럴 때 어떻다? 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 반대로 오랜 기간 아이 곁에 있어주지 않으면 자기 욕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반응 기대도 하지 않게 되고 흥미없는 아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미소를 짓지도 않고 눈을 맞추지도 않고 손을 뻗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더 이쁨을 못 받겠지. 어떤 아이들이 이쁨을 받아요? 안정애착 아들은 자기가 이쁨 받는 행동을 해. 그 반응을 할 때 그런 피드백을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근데 안정애착가 아닌 아이들은 그 미소도 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쁨 받을 짓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싸울 것이 아니라 불편해 있을 때 불편한 것을 인지한 사람이 먼저 포용해주고 다가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 신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기의 안정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아기가 그러니까 특히 0, 1세, 0, 3세에는 어떤 면에서 응 하면 바로 달려가서 어떤 건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지 도와줘야 하는 건지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관심을 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스피치 박사의 연구 우리가 봤잖아요. 아까 제가 발달 이론 설명하면서 시설기관에 수용된 아이들이 주변 자극에 무관심해지고 잘 먹지도 않는 등 어른들의 우울증과 유사한 증세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먹을 것은 잘 줬지만 접촉해주지 않고 또는 아이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헤어졌던 기간이 짧으면 바로 회복되고 그러나 분리된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부모와 다시 만나도 거부하거나 상호작용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생후 3개월에서 3년 사이의 분리는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방해하고 이후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불안정 애착아이는 영원히 불안정 애착아이일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의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요. 10개월 된 아기인데 10개월 된 아기의 엄마가 죽었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키움을 받은 아이예요. 그런데 아빠가 이제 재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개월 때 엄마가 죽어서 할머니 손에 키워졌고 그리고 19개월 때 새엄마를 만났죠. 그리고 26개월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26개월에 봤을 때 아이가 말하는 것도 몸집도 또래에 비해 조금 낮은 편이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잘 양육은 해주셨지만 이 아이에게는 엄마를 잃은 상처도 많았을 테고 또는 할머니가 주는 그런 애정적인 욕구가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충족했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26개월에 만난 아이의 상태는 어떤 거였냐면 말하는 것도 몸집도 또래에 비해 조금 늦은 편이었고 접촉을 싫어하고 잠도 따로 자고 정서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안정 안정 애착 상태라고 판명이 난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새 엄마와의 관계가 있은 후 안정 애착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안정 애착으로 바뀌었지? 각인 이론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해서 부화가 됐을 때 처음 본 그 움직이는 물체를 엄마라고 따라다니고 아무리 자기 엄마를 보여줘도 엄마라고 못 느꼈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회복, 그래서 민간미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의 엄마를 만났는데 새 엄마로 바뀌었는데 왜 이 아이가 안정애착으로 바뀌었을까? 여러분들도 알아맞힐 수 있겠죠? 엄마가 안정애착이었던 거예요. 엄마가 안정애착이다 보니 그 아이가 그 26개월 된 아이가 요구할 때 일관적이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또 아이 욕구에 맞게끔 그리고 엄마 스스로 아이에게 잘 맞춰줘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안정애착아로 다시 되돌아오더라. 그래서 아기의 안정애착 형성을 위해서는 부모 자신의 애착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애착은 대물림된다라고 자식에게 대물림된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대학의 테리 로즈 교수님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죠? 엄마가 돌아가신 거 어떡하겠어? 이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부모로부터 양육을 잘 받지 못했던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한 번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이래 버리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로 귀결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지 못한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른이 되었으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너무 힘들었을 거야.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한테까지 그 에너지를 줄 수 없었을 거야.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닌 거야. 그렇게 이해가 되어진다면 나로 하여금 다시 안정애착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없다면 자신이 어렸을 때 겪었던 것처럼 아이를 잘 양육하지 못하는 불행이 또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이렇게 그 생각을 갖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이 아이한테 내 자녀에게도 그런 나의 불안정 애착을 그대로 대물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인식은 혹시라도 내가 사랑받고 못 컸어 라고 한다면 한번 되돌아서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빠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빠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그건 나이가 들면 내가 자녀를 키워보게 되고 나이가 들면 이해가 되어지죠. 예, 많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거를 나이가 들어도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그 깊은 상처 때문에 내 안에 또 다른 작은 아이가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못난 인간이야. 이런 그런 모습들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못난 이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다 이쁘죠. 그런데 그 아이를 양육하려고 했던 그 상황과 그 엄마의 여건이 힘들어서 아이한테 사랑을 주지 못했던 거죠.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는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한다는 거. 그래서 생후 1년간 부모와 맺은 조화로운 관계가 행복한 삶의 가장 큰 자산이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안정애착의 방법은 아기에게 사랑과 계속적인 보살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아기 성장 보고서였어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안 보신 분들은. 자, 이제 지금까지 생물학적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생물학적 관점 잊어버리기 전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생물학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제, 발달의 예정론, 학습 준비도, 로렌츠, 각인, 결정적인 시기, 보울비, 애착 행동, 스키너 조작적. 스키너 안 들어봤죠? 그쵸? 생물학적 관점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 할로우의 원숭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시사점은 뭘까요? 접촉은 애착 형성의 중요한 요소인 거. 영아에게 낯선 환경은 위험하다는 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 부드러운 접촉보다 먹는 것이 우선한다라는 거. 어떤 거예요? 자, 해리 할로우 그 원숭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할로우 박사의 원숭이 실험은 접촉은 애착 형성의 중요한 요소임을 밝힌 거죠. 부드러운 접촉보다 먹는 것이 우선한 게 아니라, 그쵸? 먹는 것보다 부드러운 접촉이 우선한 거를 본 거죠. 퀴즈 3번. 안정 애착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래 집단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노는 경향이 있다. 과장된 애정 행동을 보인다. 엄마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를 형성한다. 또래 관계에 있어 적대적이다. 가장 옳은 건 뭐죠? 그쵸, 3번이죠. 엄마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도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4번, 낯선 상황 실험에서 엄마가 돌아왔을 때 엄마를 무시하고 회피하는 유형의 애착을 무엇이라고 하죠? 안정애착이라고 하나요? 회피애착이라고 하나요? 저항애착이라고 하나요? 혼란애착이라고 하나요? 어떤 애착이죠? 그렇죠. 회피애착. 회피애착 유형은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 돌아왔을 때 엄마를 보고도 무시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애착은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로 애착은 리더십에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네 번째 영유아가 불안정 애착은 변하지 않는다. 영유아기 불안정 애착은 변하지 않았나요? 변한 예시를 들어주었죠? 4번. 불안정 애착을 형성했더라도 아이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드러운 정서로 적절한 상호작용 환경을 제공하면 어떻게 된다? 변한다. 지금까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의 발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